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IELTS 스킬 마스터 재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강 들어갑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라이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물론 다 아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그동안 그냥 표면적으로 알았던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또 거기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꼭 같이 보시고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어떻게, 전후에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을 목차를 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제너럴 인포메이션들 about IELTS Writing Tasks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핸드아웃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이 화면에서 모든 걸 다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페이퍼로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PDF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그냥 노트 해놓은 다음에 그건로 별개로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유형에 대해서 딱 알고서는 내가 문제를 보는 순간에 얘는 무슨 유형,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써야지, 이 부분에서는 얘가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딱딱 생각이 나야 그만큼 또 좀 처음부터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evaluation criteria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요 정도 쓰면 몇 점 나오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기준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여러분이 쓴 그 안에서도 뭔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 한번 또 숫자 세어보고 뭐 내용적인 부분 좀 다뤄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평가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고쳐드리고,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에세이 기본 구조.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뭐 에세이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원리로만 이해하는 거와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걸 듣고 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전략적으로 본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본문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템플릿,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템플릿이 아니라 패턴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레슨 플로우, 우리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목적이 뭐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타스크 1, 2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타스크 1, 2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글자 수가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150자 이상을 정도 쓰게 되어 있고요. 타스크 1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타스크 2 같은 경우는 250자 정도를 쓰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글자 수를 채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0자는 채워주셔야 돼요. 150자를 채워달라고 했으니 150자를 채워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얘네들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감점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덜 썼는데 점수 몇 점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냥 감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점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 그 이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점을 줄여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해달라는 건 해야 되겠죠. 그 기본이 뭐냐면 글자 수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수는 채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성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50자, 250자를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타스크 1이나 타스크 2에서 타스크 2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가 최소 예를 들어서 6.0 이상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요, 문법이 틀리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드린 팁이에요. 문법이 틀리지 않는 한에서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오프 토픽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 수를 한 300자 정도를 채웠으면 6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글자 수가 부족하면 걔는 무조건 5점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애매하게 한 260자, 70자인데 문법이 좀 많이 틀려? 그럼 다 5점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팁,
글자 수 6점 정도로 맞겠다 그러면 300자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 학생들한테 뭐 330자를 쓰세요 그러는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00자는 좀 넘기시면서 뭐가 틀리면 안 돼요? 문법이 안 틀리면 돼요. 그리고 토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말은 쉽죠. 문법이 안 틀려야 된대요. 그게 좀 쉬운 듯 하지만 또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안 틀리는 문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다 공부하고 쓰라는 게 아니라 문법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법만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안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점은 안 받겠죠. 자, 그래서 300자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7점 이상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분들은요, 거기다 300자 넘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250자는 거의 뭐 최소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경험상으로 255자 쓰고도 7을 받은 적은 있는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엑기스라고 해서 어떤 포인트만 딱 모아가지고 컨사이스하게 해가지고 딱 읽는 순간에 감동을 확 받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거의 우리가 짧은 글 안에 이걸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300자 정도 쓰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 20분, 40분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거 한 15분 쓰고 그다음에 얘가 한 45분 정도로 쓰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간 분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타스크2를 먼저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기준대가 얘가 70 또는 뭐 한 60 정도가 되고 얘가 이제 한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의 어떤 재량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를 먼저 쓰고 하면은 우리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얘가 마무리가 안 되면 그랬는데, 요즘 완성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글자 수를 다 채운다라는 조건으로 보면 저는 약간 얘를 먼저 쓰는 게 어떤가 싶어요. 타스크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좀 바꿨는데 타스크1을 좀 마무리를 하자. 자, 타스크1은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냐면 묘사가 나오죠. 그래서 비주얼 인포메이션,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어그램, 뭐 차트, 그래프, 테이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스크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카데믹한 에세이를 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아카데미라고 쓴 거는 그냥 에세이 수필처럼 내가 이슬을 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봄비를 맞으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필이 아니고, 얘는 어떤 레포트 형태의 아카데믹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적는 게 아니죠. 제너럴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담아야 되고요. 유형이 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오늘 시험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시간 안에 완성을 시키는 건데, 시간 구분 없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을 해서 추천은 15분 안에 먼저 얘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스크2를 넘어오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저하고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타스크1부터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종류들을 볼게요. 이 라인 그래프 많이 나오죠. 라인 그래프.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Y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기준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X축은 뭐 연도 아니면은 뭐 사람들 나이 아니면 뭐 지역이 나오고, 왼쪽 Y축이 수치들이 많이 나오죠. 저 수치는 오늘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어떤 술의 무게라고 그러면 리터로 나올 수도 있고, 거리면 킬로미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개수면 그냥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 Y축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라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바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자, 여기서 뭐 기간별로 이렇게 first, second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도 X축이 있고 여기도 Y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숫자 형태로 나온 바 그래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라고 해서 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데, 이제 표라고 해서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이블도 이렇게 보시면 X축, Y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Y축이고 여기에 이제 X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의 형태. 이 표는 우리가 뭐 리스닝이나 리딩에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한 거죠. 근데 얘네들을 묘사를 해보는 건 참 우리가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 파이 차트 같은 것도 퍼센테이지 나타내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캠 12에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고 뭐 다이어그램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 다음에 남은 유형이 자, Maps and Plans라고 해가지고 지도죠.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1700년대와 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지도를 비교해주는 형태. 그래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묘사하는 형태의 맵 플랜스가 나오고요. 프로세스라는 건 어떤 플로우예요. 흐름이 있는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 플로우 차트의 내용들이 어떻게 무슨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하냐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유형들이 캠 12에도 나왔는데요.
최근에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이어그램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캠 12가 나오면서 다이어그램의 어떤 문제의 빈도수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캠 12를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도 이제는 무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됐어요. 그래서 어휘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텐데, 저하고 수업하시면서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어휘들을 찾아가면 되니까 우선 오늘은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의 종류는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설명이 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자,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앞에 이렇게 약간 흑색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은요, 지금 오늘은 요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시험도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오죠. first 파트, 두 번째 파트로 나오는데, 요 앞에 있는 요 파트는 우리가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우리가 서론 쓰고 써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인데,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파트는요, 매번 시험 문제마다 꼭 나와요. 그래서 밑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유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을 제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summarize the information, 정보를 뭐해요? 요약을 하래요. by 뭐를 함으로써 selecting and reporting, select하고 reporting 뭐를? main features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make comparisons where relevant해요. 요 주어진 인포메이션이 있잖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다 보면 그래프에 수치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많은 경우에는 뭐 20개, 30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150자라는 전제하에 보면 한 수치를 한 번씩만 언급을 해줘도, 한 수치를 하나만 언급을 해줘도, 한 수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 5개의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20개만 해도 100개. 그러니까 글자 수를 다 나열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글이 많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다 못 쓰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하는 요약도 있지만,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오버롤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서 보편적인 특징으로 제너럴 인포메이션으로 공통되게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요약되어 있는 그런 오버롤 트렌드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시킨 거잖아요. 시킨 건데 안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감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서머라이즈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세이 어딘가는 한 번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overall trend, overall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 여기가 서머라이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서머라이즈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다 못 쓰니까 뭐를 필요한 걸 발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개가 아니라 거기서 나는 10개만 다루겠다. 그 이유는 뭐냐? 걔네들이 메인 피처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골라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줘야 돼요. comparisons예요. 비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보다 얘가 어떻다? 높다, 낮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비교급이 들어갈 거고, 또 얘는 이런데 얘는 이래. 그럼 뭐예요? while 얘는 이런데 whereas 얘는 이래. 이런 것도 되겠죠. 얘는 이렇습니다만 but 얘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접속사를 활용하는 어떤 comparison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의 comparisons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쓸 타스크 1을 하게 될 그래프는요, 메인 포인트를 내가 잡아서 걔네들을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시키는데 150자를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서머라이즈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는 매번 문제마다 나오니까 그걸 보세요. 이 사람이 뻔히 나올 걸 알면서 우리가 한 번만 해주면 알 거를 왜 이렇게 계속 적어주겠습니까? 유형에 대해서. 요거 안 넣으면 점수 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타스크 1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타스크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스크 2의 문제 유형은요, 선생님마다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이 제목도 다 다르고. 근데 저는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agree, disagree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제, 명제가 주어져요. 아이들의 뭐 이런 뭡니까? 요즘 TV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명제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찬반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요, 문제 자체에 무조건 뭐가 나와요? agree, disagree가 나와요. 그럼 얘는 agree, disagree 유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하고 반대할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문제에서. 내가 찬성해야 될 거와 반대해야 될 거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나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TV 시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동의합니다라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TV의 부정적인, TV의 단점이 많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TV의 단점은요. 그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 어른들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명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에 나와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찬성할 거 반대할 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어그리, 디스어그리 유형.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to what extent, 그 다음에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유형별로 본문 구성이나 이런 거는 실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유형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스 한다는 것이 뭐 한다는 게 토론한다는 거잖아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컴페어 하세요. 또는 아예 그냥 문제에서 디스커스 하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both views. 그렇죠? 양쪽 의견.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문제 유형들은요. Some people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Other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디스커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양쪽 의견 비교하는데 가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문제에서 discuss both these views and give your opinion. 너 의견을 뒤에다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 건 어디다 결론에다 내 의견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giving explanation이에요. 그래서 뭐 direct answering 뭐 이런 유형이라고 설명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what is your opinion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뭡니까?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찬성 반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명제가 주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do you think about this topic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어그리에 관련된 느낌으로 뉘앙스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어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청소년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똑같은 말을 걔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explanation이잖아요. 설명을 해달라. example을 넣어서 설명을 해달라. 내 오피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그리 디스어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서 걔를 정확하게 describe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 유형이 있어요. What is your opinion?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advantages와 disadvantages. 제가 and or라고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라는 건지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하라는 건지. 얘는 얼핏 보면은 이제 디스커스 유형하고 많이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한 그거를 서로 컴페어하는 거라면 얘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뭐 A와 B를 다루는 게 아니라 A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룬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틀리죠. 하지만 구조는 굉장히 똑같겠죠. 본문의 구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이 cause, problem, solution 유형인데 요게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 요렇게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cause와 그 다음에 solution만 물어보는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원인과 솔루션, 그 다음에 원인과 프로블럼, 그 다음에 프로블럼과 솔루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횟수 이제 자주 나오는 걸로 본다 그러면 요 순서예요. A, B, C, D, E. 그래서 요 순서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얘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본문을 첫 문단에는 뭐를 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내용적인 게 아니라 첫 문단에는 나의 찬성하는 이유를 쓰고 두 번째 문단에는 반대하는 의견의 어떤 예시들을 좀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의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some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인포메이션이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 문제 유형 결정하는 게. 자, do the advantages of this가 outweigh the disadvantages. 단점을 장점이 뭐 한다? outweigh 한다. 이게 이제 훨씬 이제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overweigh, 그러니까 weigh 무게를 재고 있는 거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 뭐라고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만 막 나열해요. 그러면 몇 점? 5점이다. 왜냐하면 무게를 재고 있으니까 뭐예요? 가벼운 쪽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봤을 때 바디 1이 이만하면 바디 2가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를 바디 1만 이렇게 쓴다라면 얘는 5점밖에 안 돼요. 반밖에 다루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를 재는 것처럼 양쪽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디스커스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뭐죠? 어드밴티지, 디스어드밴티지가 들어가서 무게를 재는 그거니까 장점, 단점을 비교해 주는 건데 내 생각에는 장점이 많다. 그럼 요 구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수업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뭐 이따 레슨 플로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딱 보고 문단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나요? 제가 문제 분석부터 본문을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어떤 내용으로 넣는 게 맞나요? 라고 여러분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여러분 답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숫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앞숫자 5점이 되냐 6점이 되냐 7이 되냐가 문제에 대한 이 기준이 정확하게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 이거를 내가 그러면 이거를 틀렸을 때는 5점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맞췄으면 6점이 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내가 문법이 몇 개 틀리면 몇 점 나와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평가 기준. 자, 이밸류에이션. 자, 보면은요. 타스크 1, 2가 있고 양쪽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1하고 2가 약간 틀려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 보이시죠? 얘는 TA라고 하고요. TR. 타스크 1은 TA라고 해서 타스크 어치브먼트이고요. 그 타스크 2 우리가 SA를 쓰는 건 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스크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CC라고 하고 얘는 LR 그 다음에 얘는 GRA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죠. 좀 자세히 보면은요. 비슷한 내용인데 타스크 어치브먼트와 리스폰스 약간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래프 분석하는 거잖아요. 걔는 거기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Summarize, Select, Report, Main Feature, Comparison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다 어치브를 충분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완성을 시켰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몇 퍼센트를 주겠다? 25%를 주겠다. 그래서 4개의 섹션이 나오는데 4개의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다 25%예요. 그러면 타스크 리스폰스는 뭐냐? 얘는 에세이잖아요. 내가 단어를 던져놨는데 그 단어를 문제에 나온 단어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school 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Some developing countries are beginning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그다음에 뭐 education 그다음에 뭐 facilities, economies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다.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education 좀 써야 되겠고 economy 좀 써야 되겠고 infrastructure 이런 거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교육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얘기고 이거면 다 뭐에 관한 겁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웰빙 아닙니까? 국민들의. 그럼 그거를 웰빙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리스펀딩이 클리어한 거죠. 그냥 교육만 이런 것만 구체적으로. 근데 걔네들을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주어진 정보들은 얘기를 하되 얘가 뭘 얘기하는 거에 대한 나의 언더스탠딩의 레벨을 보여주는 게 T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좀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시킨 거 다 했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TA와 TR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5%. 자, 그 다음에 보스 타스크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CR, CC하고 LR, 그 다음에 GRA인데 coherence and cohesion이라고 하는데 응집성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직하냐, 논리가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었어요. 예시를 들었는데 그 예시가요. 그냥 이 예시는 아무데나 다른 데에다가 넣어도 다 되는 예시 같은 그런 그냥 예시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설득력이 없어요. 컨빈싱 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컨빈싱 하지도 않고 렐러번트 하지도 않아요. 관련성도 없어 보여요. 이걸 뭐 하려고 썼지? 이러면은요 CC 점수를 못 받아요. 나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앵무새죠. 말을 한 거잖아요.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는데 청소년이 많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대.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 얘기 그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 왜냐하면 지금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렐러번트가 없는 그러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막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렇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로직한 이그젠플로 관련성 있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lexical range예요. 어휘의 어떤 range예요. range. 렉시컬의 디그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계속 어려운 단어만 자꾸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만. 그러면은 그거는 내용도 좀 어렵고 안 맞는데 단어만 어려워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좋은 점수를 받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무슨 뭐 오파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 I therefore 오파인. 근데 있잖아요. 오파인이라는 단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유치한 내용들로 나오는데 오파인을 써가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레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패러프레이즈예요. 패러프레이즈. 단어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하느냐. 저하고 리딩 수업을 하시고 라이팅을 이제 계속 하셨던 분들은 패러프레이즈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을 텐데 유사어를 쓰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서의 얘가 뭐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인 내용을 넘은 그 내용적으로 그 접근성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밀착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느냐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단어를 어렵게 써서 이런 걸로 해결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lay the foundation for, 뭐 herald you down for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안 맞아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쉽게 쓰되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줄 거예요. 아, 쉬운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6.5, 7을 받을 수 있구나. 그 단어가 어떻게 본문 안에서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부분. 자, 그 다음에 grammatical range죠. 그라마의 레인지. 이것도 뭐예요? 문장 구조가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동명사, 주어도 써보고 관계대명사, 절도 들어가보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도 적어보고 도치구문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생략되고 그 다음에 삽입되는 구문도 보여주고 이런 다양한 레인지, 문장 구조가 다양해야 되고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법 실수. 뭐 6점까지는 문법 실수 있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그런데 7점을 요구하는 분들은요. 절대 나오면 안 돼. 특히 문법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서론. 서론은 first impression.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서론에서는 특히나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문법 실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뭐 TR, TA, 그 다음에 CC, LR, GRA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요. 사실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아니 처음 보지만 공부하던 분들도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혹시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 라이팅 시트지에 그 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시면요. 앞에는 쓰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official use only 뭐 이렇게 쓴 사람만 있으니까 이그제미너가 1, 2가 평가를 하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파트죠. 이 사람이 2명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평가는 1명이에요. 1명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플레인, 뭐 클레임을 제기해 점수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딴 사람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볼 건데 아무래도 앞에 점수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TR, CC, L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표시 안 했는데 얘가 25%면 얘네 각각 다 뭡니까? 25%. 그래서 100%가 되잖아요. 25, 25, 25, 25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underlength. 이거 조그만 거 보이세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보일 거예요. underlength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냐, 몇 글자 썼느냐, 그래서 몇 점 페널티를 줄 거냐. 그 다음에 off topic이냐, 헛소리 쓰지 않았냐, off topic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외운 거 아니냐, 어디서 한 2문장 안에 통째로 외워서 썼느냐. 그 다음에 illegible, 읽지를 못하겠다 글씨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악필이다. 여러분 그 감점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치세요. 손으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필로. 차분하게 쓰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글씨가 이뻐야 됩니다. 그 뭐 이런 글씨 쓰는 분들 이제 I, J 다 틀려요. 이건 I, J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I. 이거 자꾸 이런 거 쓰고 막 이쁘게 쓴다고 필기체 쓰지 마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래서 할자체처럼 그냥 촥촥촥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도 이뻐야 되고 외워서 쓰지 말고 헛소리 쓰지 말고 글자 수 채워 쓰고 자 이 또 다른 이러한 평가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거를 제가 잘라왔는데 이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업 끝나고 나면은 뭐 이제 첨삭 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텐데 첨삭을 받으면요 그냥 총 몇 점 이게 아니라 섹션별로 이 항목별로 몇 점이 나왔는데 내가 그러면 나는 아무래도 CC 부분은 난 제약이 있으니까 그 그라마 부분을 좀 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걔가 보니까 5.5야. 그러면 얘를 한 6.5만 올리면은 평균 점수가 올라가니까 평균으로 만들면 되니까 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받을 때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각 섹션별로 파트별로 내가 몇 점 정도가 나와서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에세이 유형별로 돼 있는데 기본적인 에세이의 기본 구조를 조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턴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세이 그 구성에 따라서 뭐 4 paragraphs 에세이라고 하고 5 paragraph 에세이라고 하고 뭐 있어 문단이 5개 에세이 이렇게 하는데 얘는 보통 우리는 4개의 문단으로 쓰는 에세이를 쓰죠. 자, 우리가 250자 정도를 쓰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는 한 50단어 정도에서 한 60단어 정도를 써요. 서론은. 근데 결론은 그거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40에서 한 30, 5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얘만 해도 지금 몇 단어니까 100단어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몇 단어 쓰면 되겠어요? 얘네보단 길어야 되니까, 그죠? 100단어에서 한 120단어. 그래도 얘도 한 100단어에서 한 120단어. 여기서 잘 섞어 쓴다 그러면 한 330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세이 구조를 이렇게 보통은 맞춰주는데 뭐 쓸 때마다 어떤 학생들은 여기다 뭐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각 문단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는 학생들 좋은 습관이에요. 인덴테이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요 사이에다가 한 줄씩 이렇게 일부러 넣어가지고 구분을 해서 써주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거는 다 읽는 사람을 배려한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다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안 할 거면 내가 봤을 때 문단이라고 구분이 되게끔 명확한 뭐가 있어야 돼. 디스코스 마커스 연결어가 있어야 돼요. 서론이면은 in recent years 시작해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in conclusion 뭐 이런 식으로라도 연결어라도 보여줘야지 이게 문단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문단별로 한 줄씩 띄워 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글이 깔끔해 보이고 안 그래도 내용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글 보기라도 쉬워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가 있냐?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자,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내 주장이 들어가야 돼요. 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스탠스가 들어가죠. 나는 찬성을 한다. 나는 반대를 한다. 아니면 나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얘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주장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나의 의견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방법이 뭐 상대 의견을 쓰고 내 의견을 쓰던 내 의견으로만 쓰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뭔가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거를 이유를 설명해주고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래서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내 의견을 다시 한번 리스테이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리스테이트. 그래서 리스테이트에 많이 들어가는 게 요약, 서머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면 리스테이트 플러스에다가 뭐를 쓰냐면 미래지향 문장 같은 걸 하나 써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위에서 제시한 대로 열심히만 한다면 미래지향 문장이라고 해서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미래지향 문장이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좋은 임프레션을 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요 구조로 우리가 에세이를 보통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론과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what이에요. what을 쓰는 거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는 건 뭐죠? why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so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골든 룰이거든요. 골든 룰. 모든 글은요. 이렇게 causal relationship이에요. 원인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이거를 에세이로 만드니까 서론에는 내 주장. 그래서 왜 그래? 왜냐하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줄게.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 룰이 유지가 돼요. 이건 여러분 스피킹 할 때도 쓰지 않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영화 보러 가면은요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매주마다 영화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클로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의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조는 그렇게 좀 걔네들을 제목을 달아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이유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쓰여지게 되는 각각의 문단들이 있잖아요. 이게 서론과 결론은 그럼 제외를 하고 이 바디 1과 2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얘를 써야 되냐? 제가 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디벨로핑 유형이에요. 디벨로핑 유형. 자,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의 주장을 디벨로프 해가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면은요. 본문 안에도 토픽 센텐스라고 하죠. 우리 리딩이라 그러면 얘가 뭐의 역할을 하나 하면 헤딩의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헤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리즈닝이라고 하죠. 서포팅이라고 해서 걔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 왜 그런지를.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야, 이게 이런 거야.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리즈닝을 해줬어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바보, 예를 들면 이그젬플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얘도 목적이 다 뭡니까? 다 앞에 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클로징 마무리.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해주는 형태.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그런 기본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이걸 토픽 센텐스라고 하고 리즈닝, 이그젬플 예시라고 하는데, 자, 이걸 디벨로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거하고 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 리즈닝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산업이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여행산업이 커짐으로써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여행산업이 커지는 거에 장점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여행산업이 커지면요. 경제가 좋아진대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대요. 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리즈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요. 국가의 어떤 기반 시설이 많이 커지고요. 기반 시설이 왜 커지겠어요? 뭐 지하철도 만들어야 될 거고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편하게 오면은 또 숙박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여행 산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 관광지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외화가 달러가 또 많이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이 바보야, 잘 들어봐. 예를 들면 이제는 뭐를 얘기해야지? 이그젬플이니까. 기반 시설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냥 기반 시설이 발전한다고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야, 그러면 오면 이 사람들이 이동을 편하게 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더 많이 만들어야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오면 뭐 해야 되겠지? 잠도 자야 되니까 호텔도 지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현지 우리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또 한 이틀에 한 번은 또 자기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많이 만들고 호텔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겠어? 상품도 사고 집에 선물도 사고 그 돈도 쓰고 쇼핑도 하고 그럼 돈도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외화 보유고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여행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주면 얘가 하나의 본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토픽과 서포팅과 이그젬플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서포팅이나 이그젬플이나 맨 똑같은 말로 하고 있는 거야. 이 기반 시설이 발전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젬플과 서포팅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서포팅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얘를 디벨로핑 유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안에서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골든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토픽이라는 게 뭐죠?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what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why와 이그젬플 설명하는 게 또 뭐예요? why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so란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이 구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든 글이 다 이 안에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원인이 있고 주장이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하고 so가 들어가는 문장 안에도 이게 문단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에세이로 가도 마찬가지. 이 하나의 덩어리가 모여서 그 위에 있는 뭐를 또 서론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이 꽉 짜여져 가지고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게 흐름이 한눈에 보이면서 내가 이거를 다 읽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 찾아가면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 맞춰줬다 그러면 걔는 최고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보는 리딩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꾸 단어만 외워가지고 뭐 새로운 새벽에 장을 열고 그런 것만 외워서 점수를 내려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디벨로핑 유형 말고 이그젬플 유형이에요. 이그젬플 유형인데
얘는요, 여러분들 엄청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이거 보시면요, 토픽 센텐스, example 1, 또 심지어는요, 3 이렇게도 내려가요. 뭐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아이디어 질이라고 해요. 아이디어 질. 그래서 막 나열하는 형태로 쓰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픽 센텐스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행 산업은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경제를 부흥시키고요. 두 번째, 문화 교류가 많아지고요. 세 번째, 그래서 세계화에 기여를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은 충분히 뭔가 서포팅을 하고 리즈닝을 하고 이그젠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열 형태로 막 붙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firstly, secondly, lastly, 아니면 firstly, in addition, furthermore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막 붙여 쓰는 이그젠플 유형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또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같으면요, 글을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고 더 흐름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타스크 리스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짰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디벨로핑 유형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디벨로핑 유형이 없는 에세이만으로는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문단은 디벨로핑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디 1은 정신이 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걔는 디벨로핑 유형으로 쓰는 거예요. 바디 2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거의 끝날 직전이죠. 뺏기기 직전이니까 그때는 뭘로? 이그짐플 유형으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잘 써야 돼요. 토픽을 뭐라고 쓰냐면 이코노미 도움이 준다. for example. 이게 아니죠.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투어리즘 인더스트리는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복수로 쓸 수 있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나열을 해주는 형태가 돼야 되지. 토픽 센텐스, 여행 산업은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for example.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말로 해도 이상하잖아요. 경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 이러면 또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향이니까. 방향에 대한 이그젠플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그젠플로 나열을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for example.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그젠플 유형을 쓰더라도 내가 나열을 할 명사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죠.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라는 말로 이그젠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언급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전체 에세이 구조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하면서 그 본문을 쓸 때 첫 번째 본문과 두 번째 본문 이그젠플 유형, 디벨로핑 유형으로 쓰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에세이들은 이 구조로 맞춰서 쓰려고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얘는 조금 아이디어가 이그젠플 유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디벨로핑 유형으로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두 가지 다 이그젠플 유형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쓰게, 수업 시간에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에세이들은 제가 이런 구조를 감안을 하고 쓴 거고요. 목표 점수는 6.5 그리고 7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목표 점수를 가지고 그거에만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 분석부터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제 토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스크 리스폰스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그 부분을 할애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같으면 에세이를 수업 시간에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써놓은 에세이를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문제 분석 잘하는 거. 결국에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요. 오프 토픽을 피하는 거죠. 오프 토픽. 내가 문제 분석을 잘못하면 오프 토픽. 그러면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5점이에요. 5점. 문제 헛소리 하면 5점이에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오프 토픽을 피하기 위한 거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본문 구성 전략을 세울 거예요. 바디 1에는 뭐를 쓰고 바디 2에는 뭐를 쓰고 이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했으니 그러니 바디 1에는 내 의견을 쓰고 바디 2에는 상대 의견 잠깐 쓰고 그거를 반박하는 형태로 써야지 얘가 전략적으로 내 주장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야지 뭐를 점수를 잘 받겠습니까? TR이죠. TR. 타스크 리스폰스죠.
이 사람이 다루고자 한 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를 다 다루면서도 그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서 나를 이해를 시키는데 충분히 그거를 할애를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 구성 전략을 같이 저하고 세워볼 건데 이때는요, 뭐 본문의 장점, 구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디 1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퍼블릭 트랜스포트의 장점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 퍼블릭 트랜스포트의 단점을 얘기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요, 아이디어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온라인 강의의 제일 한계인데 저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좋아해요. 학생들이 좀 질문을 좀 하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주고 그 답을 들었을 때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답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돼요. 그거는 좀 거리가 있는 아이디어고요. 걔를 만약에 아이디어를 쓰려면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라고 그런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드릴 겁니다. 이 아이디어 정리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코헤런스와 코히전이죠. 이 아이디어가 이 주제에 적합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얘가 약간 렐러번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다? 이걸 이렇게 풀면 틀리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CC에 관한 점수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정리하면서 제가 기본적인 보캐블러리를 정리를 같이 할 건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 정리한 걸 가지고 이건 타스크 1, 2 다 마찬가지예요.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작성을 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작성한 예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샘플 에세이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문단으로 바꿨을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 안에서 주어라던가 문장 구조라던가 동사라던가 부사나 형용사를 뭐를 써야 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직접 작성을 하면서 저하고 뭐를 가지고 LR과 GRA를 여기서 다루는 거죠. 자, 이런 문장으로 쓰면 좀 다양해지겠구나. 이런 어휘를 쓰면 얘가 레인지가 더 다양해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을 듣고 그냥 한번 쭉 흘러가 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심 있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아이디어 정리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냥 쭉 렉처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요 뒷부분이 있잖아요. 직접 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잠깐 화면 멈추고 써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제발 좀 써보세요. 그냥 답만 보고 말아야지. 그러면요.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샘플만 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접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었을 때 주어를 뭘로 썼는데 제리는 저걸로 썼네.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단마다 서론 쓰고 본문 쓰고 본문 이 쓰고 결론 쓸 때마다 제가 멈추고 쓰라 그럴 거거든요. 직접 저하고 같이 정리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한 문단씩 써보고 제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저런 차이가 있구나. 저렇게 써야지 6.5가 나오고 7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꼭 써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인트로를 봤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리하게 IELTS 라이팅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후반부에 제가 제시했던 부분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걔네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플로우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써보라고 했던 거. 그걸 위해서도 핸드아웃을 뽑아 놓은 다음에 옆에 노트를 놓으시고요. 직접 써보세요. 써보고 제 거하고 비교해보면서 같이.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쓴 샘플이 있고 그 밑에다 제가 쓴 샘플을 같이 넣어보면은 왼쪽에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훈련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 잘 한번 다시 상기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